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돼지 내장이나 먹는 야만적인 한국 음식은 취급 못한다던 유럽 최고의 미슐랭 요리사가 돌연 이탈리아에서의 화려한 삶을 모두 포기하고 굳이 한국의 작은 국밥집을 차리겠다고 해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출신 미슐랭 3스타 셰프 마르코 베르톨리니입니다. 현재 밀라노에서 리나시멘토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유럽 최고의 셰프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죠. 저는 전통적인 이탈리아 요리 교육을 받은 엘리트로 프랑스, 스페인에서 경력을 쌓으며 유럽 정통 요리의 우월성을 믿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 요리, 특히 한국 요리에 대해서는 깊은 무지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이란 그저 매운 김치와 불고기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더욱 오만했던 것은 제 아내 카를라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저명한 음식 평론가인 카를라는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 최고의 요리는 당연히 이탈리아 요리죠. 아시아 음식들은 원시적이고 세련되지 못해요. 특히 한국은 불닭볶음면 말고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그리고 불고기나 떡볶이 같은 한국 음식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그저 주변국들의 음식을 모방했을 뿐인 것 같아요. 게다가 돼지 내장이라던가 껍데기, 심지어 피까지 먹는다니 얼마나 야만적이고 비위생적인지 몰라요. 문명화된 사람이라면 그런 걸 어떻게 먹겠어요? 솔직히 이런 무시와 편견은 유럽 요리계 전체에 만연했습니다. 밀라노 셰프 협회 모임에서 한 동료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시아 음식은 다 비슷비슷해. 한국, 일본, 중국 똑같지 뭐. 서양의 세련된 식문화와는 비교도 안 돼. 그러던 2년 전, 저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셰프의 테이블 촬영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진짜 가기 싫었어요. 왠지 한국에 발을 디디자 맞아 마늘 냄새가 진동할 것 같았죠. 하지만 한국 요리도 세계적 다큐에 포함시켜야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취지에 맞다는 프로듀서의 말에 마지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에 갔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이미 이 여행이 큰 실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호텔은 좋았지만 환경이 낯설고 음식도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제 인생을 뒤바꾼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날 저녁, 현지 프로듀서들이 저를 환영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처음 접한 소주의 독한 맛에 당황했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어요. 고기를 굽고 소주잔을 부딪히는 한국식 회식 문화는 신선한 경험이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숙취를 경험했습니다. 머리는 깨질듯이 아프고 속은 뒤틀리고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촬영은 오후부터 시작이라 다행이었지만 이대로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한국인 스태프 성우 씨가 해장을 하러 가야 한다며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고는 별다른 설명도 없이 저를 남대문 시장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좁은 골목을 지나 도착한 그곳은 외관상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지저분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묻자 성우 씨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숙취 해소의 최고인 음식입니다. 성우 씨가 주문한 것은 순대국밥이라는 음식이었어요. 하얀 국물의 순대, 내장, 그리고 선지로 보이는 검붉은 덩어리들이 둥둥 떠있는 그 비주얼은 최악이었어요. 유럽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속이 더 메스꺼워질 것 같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국물이라도 한 숟가락 먹어야겠다는 의무감이 들었습니다. 성우 씨를 따라 새우젓, 후추, 부추를 넣고 국물을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저의 미식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국물은 생각과 달리 엄청나게 깊고 담백한 맛이었어요. 선지는 국물에 녹아들어 더욱 풍부한 감칠맛을 더했고 순대는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한 그릇을 비워가면서
제 몸에 활력이 돌아오는 것이 느껴진다는 점이었죠. 머리에 통증이 가시고 속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게 도대체 정말 놀랍군요.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이 터져 나왔어요. 성우 씨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철학은 약식 동원입니다. 음식과 약이 같은 근원에서 온다는 뜻이죠. 단순히 맛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음식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순대국밥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여러 식당을 돌아다녔습니다. 돼지뼈와 내장을 장시간 우려내는 과정, 선지를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간을 맞추는 미묘한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이 세대를 거쳐 전해진 지혜였어요. 유럽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깊이의 요리 기술이었습니다. 순대국밥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이 이어졌습니다. 성우 씨는 저를 서울 외곽의 한 고깃집으로 안내했어요. 이곳은 특별히 돼지 껍데기 구이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돼지 껍데기라고요? 그건 보통 버리는 부위 아닌가요? 제가 의아해하자 성우 씨는 미소로 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진짜 별미입니다. 테이블마다 설치된 숯불 그릴에서는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고 각 테이블에서는 웃음소리와 함께 소주잔이 오가고 있었어요. 주인 아저씨가 직접 가위로 돼지 껍데기를 잘라 불판 위에 올려놓았고 그것이 구워지자 특유의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입에 넣었는데 또 한 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겉은 바삭하게 구워졌지만 속은 놀랍도록 쫄깃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이상한 조합이라고 생각했던 콩가루도 돼지 껍데기의 맛과 조화를 이루어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죠. 유럽에서 돼지 껍질은 주로 바삭하게 튀기거나 아예 버리는 부위였는데 이렇게 새로운 식감과 맛을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식사가 진행될수록 돼지 껍데기가 단순한 안주가 아니라 소주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음식이라는 점을 깨달았어요. 쫄깃한 식감이 소주의 깔끔한 맛과 만나면서 서로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사교의 매개체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성우 씨가 또 저를 어떤 미식의 세계로 이끌어줄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한국 체류 마지막 날, 성우 씨는 저를 위해 특별한 장소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서울 외곽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 위치한 작은 갈비집이었어요. 간판도 화려한 장식도 없는 소박한 식당이었지만 성우 씨에 따르면 이곳은 진짜 한국인들만 아는 숨겨진 명소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양념 돼지갈비를 맛보실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죠. 테이블에 앉자마자 숯불이 세팅되었고 곧이어 붉은 양념에 재워진 돼지갈비가 등장했습니다. 색깔만 봐도 엄청 짤 것 같다는 예상이 들었죠. 간장에 절여진 건가요? 너무 짤 것 같은데. 양념에는 어떤 게 들어가죠? 저는 참지 못하고 주인 아저씨에게 질문이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직접 갈비를 불판에 올려주면서 우리 영업비밀인데 하면서 너스레를 떨면서 대답해 주셨어요. 돼지갈비를 특별한 양념에 하루 이상 재워둡니다. 간장, 고추장, 다진 마늘, 생강, 과일 등이 들어가죠. 특히 저희는 배를 갈아 넣는 것으로 유명해요. 달콤함과 부드러움을 더해주거든요. 고기가 익어가면서 방 안에는 환상적인 향기가 가득 퍼졌습니다. 몇 분 후 주인 아저씨는 가위로 갈비를 잘라주었고 저는 젓가락으로 한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고기는 놀랍도록 부드러웠고 양념은 예상과 달리 강하지 않았어요.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 은은한 마늘과 생강의 향, 그리고 과일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불향과 양념이 어우러져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바비큐와도 다른 독특한 풍미를 자아냈어요. 식사가 계속되면서 성우 씨는 양념갈비 외에도 여러 반찬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상추, 깻잎, 마늘, 고추 등의 쌈채소와 된장, 고추장 등의 쌈장,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김치까지.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완벽한 식사를 구성했어요. 한국 음식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런 조화에 있어요. 메인 요리 하나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모든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균형을 이루는 거죠. 저는 그날 밤 한국 음식에 대한 저의 모든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강한 양념으로 맛을 가리는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세심한 균형과 깊은 철학이 담긴 요리 문화였던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안고 이탈리아로 돌아온 저는 즉시 제 레스토랑 메뉴에 한국 음식에서 영감을 받은 요리를 도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카를라는 제 생각을 비웃었습니다. 돼지 내장과 피가 들어간 국물과 껍데기라니 정신이 나갔어요? 누가 그런 걸 먹겠어요? 이탈리아 최고급 레스토랑의 품위를 떨어뜨리려고 작정했어요? 카를라의 반발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한국 음식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 쓰레기 부위까지 먹었던 거겠죠. 이제 와서 그걸 철학이라고 포장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양념갈비도 마찬가지예요. 소스로 고기 맛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건 고기를 제대로 다룰 줄 모른다는 증거예요. 이탈리아에서는 최상급 고기의 본연의 맛을 살리는 법을 아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고요. 한국은 질 낮은 고기를 감추기 위해 강한 양념을 쓰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 레스토랑의 특별 코스에 한국 음식에서 영감을 받은 요리를 몰래 도입했습니다. 심지어 손님들에게 인기도 좋았어요. 하지만 카를라는 기어코 모르는 척을 하더라고요. 원래 자존심이 센 여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카를라가 심한 독감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고열과 메스꺼움에 시달리던 아내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의사들도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절박한 마음에 저는 순대국밥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밀라노 전역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재료를 구했고 한국에서 배운 방법 그대로 정성을 다해 국물을 끓였습니다. 처음에 카를라는 거부했어요. 저런 역겨운 것을 먹을 수 없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아내는 마지못해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눈에서 놀라움이 번쩍였어요. 그리고는 말없이 그릇을 비웠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 아내의 열이 내렸고 다음 날 아침에는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48시간 만에 카를라는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의사들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아내가 물었어요. 한국에는 약식동원이라는 개념이 있대. 음식이 곧 약이라는 뜻이야. 순대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도구야. 이 사건 이후 카를라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한국 음식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놀랍게도 한국 음식에서 영감을 받은 제 레스토랑의 새로운 메뉴는 밀라노 미식계에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슐랭 평가단은 특히 전통적인 이탈리아 요리에 한국의 발효기술과 풍미를 접목시킨 혁신적인 접근을 극찬했어요. 저희 식당인 리나시멘토는 예약이 6개월 넘게 꽉 찬 밀라노에서 가장 핫한 레스토랑이 되었고 곧 미슐랭 3스타를 획득했습니다. 평론가들은 이렇게 평했어요. 베르톨리니는 유럽 요리의 경계를 넘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맛의 차원을 열었다. 카를라는 더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아내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의 식문화와 역사를 깊이 연구했어요. 6개월 후 아내는 충격적인 칼럼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유럽인들은 수천 년 동안 우리만의 음식이 최고라는 오만한 착각 속에 살아왔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깊이의 음식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특히 그들의 발효기술은 현대과학으로도 완전히 해석되지 않는 미생물 생태계의 놀라운 조화를 이뤄낸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예술이자 과학이다. 이 칼럼은 큰 논란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많은 유럽 셰프들이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밀라노에는 점점 더 많은 한식당이 생겨났고 현지인들로 늘 북적였습니다. 이 모든 영향으로 유럽 최고의 셰프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의 알랭 뒤카스, 스페인의 페란 아드리아 같은 거장들도 한국 음식에 매료되었습니다. 알랭 뒤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음식은 프랑스 요리보다 더 깊은 차원의 맛을 보여준다. 우리는 500년 동안 같은 기술만 반복해왔지만 한국은 끊임없이 혁신하며 발전해왔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한국 음식의 건강적 효능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한국 발효식품의 장내 미생물 개선 효과와 면역력 강화 효능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보고서는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이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한 많은 질병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밀라노 음식과학연구소의 연구 결과도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전통식품 제조 방식은 유럽의 어떤 전통 방식보다 과학적으로 정교하다. 특히 김치의 발효 과정은 현대 미생물학으로도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복잡한 생태계를 형성한다. 일본과 중국의 반응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오랫동안 한국 음식을 무시하고 깎아내렸던 이웃 국가들이 드디어 한국 음식의 우수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도쿄의 유명 음식 평론가 다나카 요시히로는 자신의 칼럼에서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 음식을 일본 음식의 저급한 모방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이제 인정해야 한다. 한국의 발효 기술과 음식 철학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많은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 중국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베이징 음식 아카데미의 장 웨이민 교수는 학술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발효 기술은 최소한 2000년 전부터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특히 김치와 장류의 제조 기술은 중국의 어떤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우수한 방식이다. 현재 저와 카를라는 서울에 이탈리아 한국음식문화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 전통음식의 과학적 분석과 현대적 재해석을 연구하고 있어요. 특히 순대국밥, 돼지껍데기, 양념갈비의 맛과 건강상 효능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얼마 전 카를라가 출간한 책 잊혀진 현자들의 식탁, 한국 음식의 철학과 지혜는 이탈리아 요리책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 중 하나가 되었어요. 아내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제 오만한 편견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음식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 건강, 철학,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음식 문화입니다. 현재 유럽 전역에서 한식당이 급증하고 있으며 미슐랭 가이드는 최근 한국 음식 특별판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한국 음식은 서양 요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미식 경험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어요. 베이징과 도쿄에서는 한식당들이 현지 고급 레스토랑보다 더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 음식은 일종의 문화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와 카를라는 이제 매년 한국을 방문하여 더 깊이 한국 음식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도와 경상도의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며 할머니들의 손맛과 지혜를 배우고 있죠. 그들의 주름진 손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 조리법은 세대를 거쳐 전해진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국 음식에 대한 저의 여정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버려지는 것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지혜입니다. 순대, 내장, 돼지 껍데기 같은 음식들은 단순히 먹을 것이 부족해서 먹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맛과 영양을 발견해낸 창의적인 결과물입니다. 서양에서는 고급 부위만 사용하는 동안 한국인들은 모든 부위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지혜와 창의력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현대의 지속 가능한 식문화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둘째,
건강과 음식의 밀접한 관계입니다. 한국인들은 음식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숙취의 순대국밥, 더운 여름의 삼계탕, 출산 후 미역국 등 상황에 맞는 음식으로 건강을 챙기는 지혜는 현대 서양 의학이 간과해온 중요한 측면입니다. 제 아내 카를라의 독감을 치료한 순대국밥의 효능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셋째, 발효식품의 과학적 우수성입니다.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등 한국의 발효식품들은 단순한 맛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수천 년에 걸쳐 발전해온 이 발효 기술은 현대 과학으로도 완전히 해석되지 않는 미생물 생태계의 놀라운 조화를 보여줍니다.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발효식품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증진시켜 면역력 강화, 항암 효과, 노화 방지 등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넷째, 함께 나누는 식문화의 아름다움입니다. 개인별로 플레이팅된 요리를 제공하는 서양 식문화와 달리 한국 음식은 함께 나누어 먹으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합니다. 이런 문화적 측면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잃어가고 있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다섯째,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철학입니다. 한국 음식은 계절의 변화를 존중하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는 전통은 현대의 환경 문제와 식량 위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날 전 세계 미식계에서 한국 음식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새롭고 이국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지혜와 창의성, 그리고 깊은 철학이 담긴 진정한 미식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순대국밥, 돼지껍데기, 양념갈비. 이 세 가지 음식을 통해 저는 단순히 새로운 맛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요리와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럽 음식계의 오만은 한국 음식의 깊이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항상 우월감으로 한국 음식을 깎아내렸지만 이제는 그들도 한국 음식의 위대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음식이 거둔 진정한 승리입니다. 제 인생의 절반을 이탈리아 요리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데 바쳤지만 이제는 한국 음식의 심오한 철학과 지혜를 세계에 알리는 데 남은 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숙취에 시달리던 어느 아침 서울의 작은 식당에서 맛본 한 그릇의 순대국밥이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한국 음식은 이제 더 이상 동양에 숨겨진 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미식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으며 인류의 식문화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전통적인 미식 강국들이 한국 음식 앞에서 겸손해질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역사적인 변화의 현장에 함께할 수 있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르코의 사연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해외 감동 사연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